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증여세 절세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증여는 단순히 자산을 물려주는 행위를 넘어서 세금 부담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에 따라서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실질적인 절세 꿀팁을 알려드릴 전문가 노정민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자,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증여세 절세하려면 가장 먼저 어떤 것들을 챙기는 것이, 살펴보는 것이 좋을까요? 네, 사전 증여를 통한 비과세 공제 금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등 재산을 나눠서 분산해서 증여하면 그만큼 절세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증여세는 아시다시피 누진세 구조입니다.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나눠서 증여한다고 하면 누진세를 피할 수 있고요. 또한 자녀들에게 포함되는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때 미성년자에게는 2천만 원, 그 성인에게는 5천만 원, 그리고 부부에게는 6억까지 10년 단위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예, 아니 뭐 10년마다 달력에 체크를 해놔야 할지 10년마다 증여를 한다는 거는 기간적으로는 이해가 되긴 하지만 이렇게 쉽게 와닿지는 않는데요.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쉽게 말해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10년마다 증여 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를 하신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 자산을 꾸준히 줄일 수 있는 건데요. 자녀가 11세일 때 2천만 원을 증여하고 21세 되셨을 때 5천만 원 증여하고 31세 됐을 때 또 5천만 원을 증여한다고 하면 총 1억 2천만 원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 2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조금 적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건 원금 부분이 1억 2천만 원인 겁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거나 복리에 투자하시거나 ETF 등 이런 곳에 투자하셔서 추가적으로 재산 가치를 증식한다고 하면 아주 효과적인 절세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럼 뭐 나중에 계산할 때 이자 부분 따로 첨부 계산이 되는 건지. 뭐 요즘에는 주식도 왜 증여세 대상이 된다고 하던데 다양한 자산 중에서 증여에 유리한 자산 부분도 뭐 따로 있을까요? 네, 증여를 하실 때 가치 상승이 많이 될 것 같은 예를 들면 유망한 지역의 부동산, 유망한 주식 이런 것들을 증여를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그 임대료가 나오는 자산을 먼저 증여하신다 그러면 자녀가 그 임대료를 가지고 또 수익을 얻으실 수 있고 또 임대료가 분산되니까 종합소득세가 절세가 될 수 있고 향후 또 그 임대 자산이 증가되면서 가치를 또 자녀가 가져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세되는 방법이죠. 예, 뭐 가치 상승 가능성이 높은 자산부터 증여해야 하는 것이 좋다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최근에 증여와 관련돼서 새롭게 시행이 된 또 제도가 있다고요? 네. 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도인데요. 바로 그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입니다. 이 공제는 부모와 조부모가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인데요. 그 증여세 과세가액 그 1억을 증여했을 때 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혼인일 전후 2년, 그다음에 출산일 후 2년 그때 만약에 증여를 한다 그러면 1억 한도로 공제를 해주는 건데요. 주의점은 만약 혼인했을 때 1억을 공제를 다 받으셨다고 하면 출산 시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혼인 시에 만약 5천만 원을 받으셨으면 출산 시에 5천만 원을 추가로 받아서 총 1억에 대해서 증여 공제를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또 2024년 1월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혼인이든 출산이든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혼인을 좀 장려하고자 만든 제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네,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올해가 2025년이니까 23년에 혼인을 한 사람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23년 10월 1일 날 혼인을 하셨다고 하면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1일 이전에 증여받으셔야 공제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에서는 10년마다 직계 비속에게 부여되는 공제 한도 5천만 원은 해당이 되지 않는 건가요? 어떤가요? 네,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만든 그 예. 제도기 때문에
혼인 출산을 해서 1억 공제를 받고 10년마다 비과세되는 5천만 원과는 별도로 같이 받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10년 나눠서 증여를 해서 1억 2천만 원을 증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거와 플러스 그 혼인 시 출산 시 1억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뭐 이렇게 단계적으로 보다 보니까 확실히 정리해놓은 표를 보니까 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자녀에게 증여할 때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꼭 증여가 아니더라도 왜 자녀가 뭐 집을 사려고 할 때나 저 사업을 좀 하려는데 자금이 필요합니다 해서 부모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에 자칫하다가는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네, 아무 준비 없이 부모에게 자금을 빌리면 국세청에서는 그 금액을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차용증 작성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 차용증 작성에는 돈을 빌리는 금액, 이자율, 상환 방법 등이 명시돼서 이왕이면 뭐 공증을 받는 분도 계십니다. 오. 그렇게 하셔서 나중에 차후 국세청에서 요청 시 제출을 해야 되고요.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정해진 이자대로 매월 이자를 납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부분이 증여로 추정을 배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빌려줬으니 서류 작성은 하자 했는데 그 이자율이 실제 요즘의 그 시중의 이자율보다도 막 지나치게 낮게 측정을 해서 작성을 했다. 그럴 경우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일단 국세청 법정 이자율은 4.6%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그 무이자라 하더라도 증여로 보지 않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도 이 부모와 자식 간의 돈거래인데 무슨 이자야 이러면서 무이자로 빌려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네, 무이자로 빌려준다고 하더라도 연간 이자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정 이자인 4.6%로 역산하면 2억 1,7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 2억 1,7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린다고 하더라도 증여로 보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차용증 작성이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원금 상환에 대해서 우리가 매월 원금을 상환한다거나 그런 내역들이 있으셔야만 저희가 증여로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국세청에서는 매년 아니면 몇 년마다 실제로 돈을 빌린 거를 상환을 하는지 사후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유념하셔야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이처럼 그 세법이 아주 복잡합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복잡하네요. 네, 정확하게 대응을 하거나 전략을 짜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세금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한테도 상담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증여 재산 공제라던가 이런 방법들을 잘 활용하셔서 개개인별로 효율적인 절세 전략을 수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금액도 다르고 뭐 연령 따라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서 혼자 공부하기 벅차다 싶으면 꼭 전문가를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노정민 세무사와 함께 증여세 절세 팁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